안녕하세요. 팀 901의 김요리, 이상현, 발표자 한지우입니다. 지금부터 베어링 결함 분류 예측 모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 팀원을 소개하겠는데요. 저희 조는 리더 김요리, 발표자 팀원 한지우와 이상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원 모두가 각각 맡은 분석 기법을 실전 데이터에 적용하여 분석과 EDA를 진행했으며 따로 역할을 나누지 않은 채 모델의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링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수행 방법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수행 절차는 데이터 수집 후 데이터를 전처리해 주었으며 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고 시각화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분류 모델 생성을 통해 예측 모델을 학습시켰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개선점의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분석 툴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시각화 도구와 모델링 및 분석 도구, 또 협업 툴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이 협업 툴에서 ML플로우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모델의 학습 과정에 이제 추적하거나 아니면 관리 등을 지원하는 도구로 모델 실험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배경으로는 우선 제조, 화학, 산업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설비가 고장이 나면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용도나 이미지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설비 진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베어링이라는 장치는 설비 회전기계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 구동부로 이 베어링의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진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설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베어링의 결함 사전 진단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베어링이라는 장치는 회전기계의 핵심 부품이고 이 다음 그림과 같이 롤러, 케이지, 외륜, 내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베어링의 어느 부품에 결함이 발생했냐에 따라 베어링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이 진동의 데이터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내륜, 그리고 롤러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와 또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의 이 네 가지 진동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하여 범용적인 베어링 결함 진단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대회인데요. 2024 화학공정 설비 안전관리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며 이 대회의 최종 목표는 화학공정 설비에 적용 가능한 범용 베어링 결함 진단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에큐런시 그리고 2순위로 F1 스코어를 보았고 이 평가 항목으로는 모델의 성능과 모델이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의 적절성, 또 창의성과 기술성을 보았습니다. 우선 대회에서는 베어링의 정보가 다른 학습용 데이터 2개를 받았는데요. 이 학습용 데이터의 형태를 보시면 S축에 0부터 25,600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는 1초당 25,600번을 측정했다는 횟수를 뜻하고 이것은 25,600번의 진동의 진폭을 나타내는 진동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베어링의 어느 부품에 결함이 발생했냐에 따라 이 진동 데이터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도 이 학습용 데이터를 결함별로 진동 데이터 모습을 보았는데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진동 데이터를 가지고 베어링의 어느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했는지를 분류해내는 베어링 결함 진단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기존에 받은 학습용 데이터에 이 외부 데이터를 추가해 보았는데요. 이 CWRU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에서 제공한 베어링 데이터입니다. 기존의 학습용 데이터와 다른 이 샘플링률 그리고 RPM 즉 회전 속도가 이제 다른 외부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와 병합함으로써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학습용 데이터 2에서 결측값 하나를 발견해 데이터를 삭제해 주었고요. 이 폴트 타입 열을 추가해서 내륜 때 1, 롤러일 때 2, 또 외륜일 때는 3, 정상일 때는 0이라는 라벨링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과정입니다. 우선 분석 과정에 앞서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시간, 그리고 주파수, 이 시간과 주파수라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요. 이 각 영역에서 다양한 데이터 변환 방법들을 통해 얻은 기술 통계량, 그리고 주요 주파수의 값을 변수로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분석에 앞서서 이상치 탐지 또한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와 원클래스 SVM을 이용하여 이상치 5%로 탐지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학습용 데이터 1에서는 내륜 결함만이, 또 학습용 데이터 2에서는 내륜 결함만이 이상치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상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 결함 데이터의 특성이라고 판단하여 따로 제거하지 않은 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세 가지 영역 중 첫 번째 영역인 시간 영역 부분인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진동 변화를 결함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결함별 이제 그래프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은 통계값들이 이제 베어링의 결함을 분류해낼 수 있는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통계값들을 뽑아 최종적으로 그중 통계값 중 하나를 예시로 한번 박스플롯 그려보았는데요. 그중 신호의 비대칭과 왜곡을 박스플롯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결함별로 분포의 차이를 볼 수 있었고, 이렇게 결함별 차이를 보인 통계값들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10개의 변수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함 주파수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데요. 결함 주파수란 이제 베어링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특정 주파수에서 주기성을 띈 진동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결함 주파수의 식은 베어링의 부품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공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볼의 개수, 또 직경과 같은 베어링의 정보에 따라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BPFO 외륜 결함 주파수에서 값이 140Hz가 나왔다. 근데 어떤 진동 데이터를 보니 140Hz에서 진동의 진폭의 크기가 갑자기 커졌다라고 한다면 이 베어링은 외륜에서 결함이 발생한 상태다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함 주파수는 결함이 어디에 생겼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기계의 다양한 부하 조건, 또 온도 변화 등으로 회전 속도의 미세한 변동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대가 겹치지 않는 각 결함 주파수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로 진폭의 합을 이용하여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결함별로 진폭의 합을 시각화해 본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결함 주파수인지 구분이 될 만큼 결함별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변수로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파수 영역 부분입니다. 전에는 시간에 따른 진동의 진폭을 나타냈다면 푸레의 변환을 통해서 S축은 주파수 선분, 또 Y축은 주파수 진폭으로 보아 주파수 영역 부분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푸레의 변화는 시간 영역보다 복잡한 신호의 구성 요소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푸레의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 영역 부분에서 데이터를 본 결과인데요. 여기서도 결함별 패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은 통계값들이 이 결함별 분류해낼 수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통계값들을 뽑아 변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예시로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가장 큰 진폭의 크기를 결함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정상과 이 결함 데이터의 분포 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함별 차이를 보인 통계값들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6개의 통계값을 변수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역 통합 필터와 힐버트 변환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힐버트 변환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봤듯이 원래의 신호를 힐버트 변환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위도 이상씩 이동시켜 줌으로써 복수수 신호로 변환해 주는 것이고, 이 대역 통과 필터는 특정 대역 내의 주파수는 살리고 이외의 주파수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그래프처럼 저희가 원하는 그 주파수만 뽑아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힐버트 변환과 대역 통과 필터는 진동 데이터의 잡음을 줄이면서 결함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신호를 명확하게 식별해 주는 것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저희는 여기서 10에서 5천까지의 대역 통과 필터 설정 후 힐버트 변환을 진행하면서 엔벨롭 값을 계산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계산한 엔벨롭 값과 이 BPF, 그 외륜 결함 주파수를 비교해 본 결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벨로프 값이 결함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였고, 결론적으로 엔벨로프 값의 상위 10개를 변수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앞에서는 외륜 결함 주파수인 BPF5가 이 엔벨롭 값과 일치하는 것을 보였지만, 내륜과 롤러 결함 주파수는 엔벨롭 값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상에서 비정상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과 주파수 영역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전에는 시간과 주파수를 각각 따로 분석을 했다면,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주파수 선분의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분석 기법이 있는데, 저희는 STFT라는 단시간 풀이의 변환을 이용해 데이터를 변환해 주었습니다. 이 STFT는 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짧은 간격으로 신호를 잘라 각 구간에서 풀이의 변환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환을 통해 비정상적 에너지 변화가 나타난 주파수인 스펙트럴 커터시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펙트럴 커터시스를 시각화한 그래프인 커터그램으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스펙트럴 커터시스의 값이 이제 결함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이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제 학습 데이터 1과 2의 이제 각 결함 종류별 스펙트럴 커터시스의 평균값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이 학습 데이터 둘 다 모두 정상일 때는 9,000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고, 이 롤러 결함에서는 3,500에서 4,000 사이에 비슷한 헤르츠에서 두드러진 값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 스펙트럴 커터시스의 결함별 스펙트럴 커터시스의 주파수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스펙트럴 커터시스 값의 상위 10개를 변수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변수를 총 59개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변수를 다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설명형이 있는 변수들만 뽑아서 사용하기 위해 상관계수 절대값이 0.9 이상인 변수들을 추출하여 이 변수 둘 중 하나를 삭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스펙트럴 에너지와 RMS가 있는데요. 이 RMS는 진동과 외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노이즈에 강한 스펙트럴 에너지를 선택해 주었고, 이 두 번째 예시로 세이프 팩터가 스큐니스가 있었는데, 이 세이프 팩터이 이제 결함이 진행될수록 진폭의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 진폭의 변동성 감지에는 세이프 팩터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세이프 팩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 중 어느 변수가 더 설명력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변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59개의 변수 중 25개의 변수만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색깔별로 어느 영역에서 추출한 변수인지 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선택 및 학습 과정입니다. 저희는 분류 모델 선택을 위해 베이스 모델을 먼저 돌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네 가지 모델 중 라이트 GBM이 가장 모델의 성능이 좋았으며, 또 과적합 제어를 위한 더 많은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변수의 중요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모델 중 라이트 GBM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라이트 GBM과 SVM 그리고 로지스틱의 모델을 병합하여 하드보팅 기법으로 모델을 구성해 본 결과 단일 모델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데이터 크기가 크지 않아 가중치 조절을 한 앙상블 모델임에도 충분한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라이트 GBM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저희는 평가용 데이터의 결측값에 대비를 하여 성형 보관 방법과 또 성형 보관 방법을 쓸 수 없는 하나의 데이터만 있을 때는 데이터가 아예 삭제되도록 널값을 처리해 주었고 스트래티파이 옵션으로 트레인과 테스트 클래스 비율을 유지하였으며 데이터별 숫자 차이 극복을 위해 표준화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차 검증을 통한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또 옵튜나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12개이고 최종적으로 설정된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결과입니다. 모델 결과 학습용 데이터 교차 검증의 정확도는 이제 98.99%, 또 F1 스코어는 98.76%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평가용 데이터의 정확도 결과 48.46%, 또 F1 스코어는 43.12%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정상과 외륜이 다른 결함 데이터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 모델 결과 알 수 있었던 피처 임포턴스인데요. 여기서는 시간 영역 변수와 주파수 영역 변수가 모델의 높은 중요도를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는 먼저 새로운 정상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학습에 추가하더라도 이 모델의 성능이 전보다 향상된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 학습하였는데요. 이를 저희 모델에 적용을 하여 현장에서 얻은 정상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모델의 성능이 전보다 향상되고 또 다른 결함 데이터 예측 또한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모델은 여러 종류 베어링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주파수, 시간, 또 시간과 주파수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추출한 다각적 특성을 이용하였으며 결함 주파수 진폭을 통해 이제 특성 추출을 하여 기존 알고리즘과 차별점을 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참여한 화학공정 경진대회에서 3등으로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처음 접한 분야였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부터 이제 분석하는 것까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논문을 학습하면서 극복을 하려고 하였고 기술 통계만으로 초기 모델링을 진행한 결과 교차 검증 점수가 100%로 나타나 거적합 문제를 인지하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기법과 추가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피처에 대해 연구하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메인 지식의 부족으로 대역 필터 설정과 결함 주파수 범위에 세밀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고 또 데이터의 수가 더 많았다면 CNN 기법으로 분석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잘한 점은 이제 다양한 논문과 자료들을 찾아보며 여러 영역의 피처를 생성해 독자성과 차별성을 둔 모델을 설계하였고요. 협업 툴에서는 ML플로우를 활용하고 또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플로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구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프로젝트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확장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웠던 점은 원본 데이터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닌 피처 엔지니어링의 수준에 따라 모델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피처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평가용 데이터를 이용한 검증 결과 저희가 세운 피처의 가설이 틀렸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수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만으로는 피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팀 901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팀 발표 잘 마쳤고요. 1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제
이런 뭐 화학 공정에 대한 설비를 다룰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기계과라든지 이제 그런 쪽이 많기는 하기 때문에 좀 생소했을 건데 거기에 맞춰서 좀 본인들도 많이 노력하고 멘토링 잘 받으면서 이번에 조금 좋은 성과 이제 대회를 나가서 우수상을 좀 타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1팀도 대단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 평가위원님께서 이제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발표하시느라고. 근데 그 주제 자체가 이제 쉬운 주제가 아니세요. 지금 하시는 게. 근데 이제 말씀 중에 뒤에 이제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가 좀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멘토 분도 이 관련 업을 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또 이게 주제 자체가 이제 경진대회 주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테크닉 이외의 부분, 도메인 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알려드리기가 조금 이렇게 한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발표를 하실 때도 조금 묻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뭘 위해서 하는 건지가 조금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조금 전달이 좀 덜 됐던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아마도 이제 주제 자체가 생소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인트로를 하실 때 사실은 이제 어떤 과제를 할 때 이거에 대한 뭐 어떤 이제 정확한 목적이 뭐고 이걸 통해서 어떤 기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알고 작업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내가 만든 모델이 어떻게 현장에서 쓰일 수가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추리도 좀 하시고 좀 정리하시는 과정도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약간 아쉽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게 타겟이 일단 그 네 가지 타입을 분류하는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지 타입을 외륜 결함, 내륜 결함, 롤러 결함, 정상을 분류하는 문제겠죠. 네. 그리고 앞에서부터 저도 이제 좀 페이지 수가 많아서 이제 생각나는 거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10페이지를 보면요. 요게 이제 그 대회다 보니까 이제 평가 방법이 이제 기재가 이제 정해져 있죠. 저희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여러 과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만든 모델을 평가를 할 거야? 이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보통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1순위는 어큐러시하고 F1 스코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이 평가 매트릭에 대해서는. 일단 2순위에 있는 F1 스코어에서 프리시전이나 리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고장 같은 예민한 기계에는 F1 스코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1순위로 들어와 있는 어큐러시라고 하는 거가 일단 좀 이런 이제 뭐 어떤 우리 이상 징후를 탐지한다든가 이런 공정 장비에서 결함을 탐지하는 문제에서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있죠. 보통은.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보통 떠올리실 때는. 요 데이터는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우리 네 가지 분류 중에서 하나가 정상이고 세 가지가 결함인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밸런스가 딱 그래도 크게 튀지 않게 맞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상하다, 뭐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일이잖아요. 빈도수가 네. 굉장히 작은 일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어큐러시로 측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상을 정상으로 판단하는 것도 정답으로 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좋게 평가가 되죠. 보통은. 네. 그래도 좀 따지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쓰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F1 스코어를 쓰는 이유는 말씀대로 이제 두 가지를 다 보기 위함이죠. 프리시전 내가만 패턴의 신호에 대한 정답 또 얼마나 내가 커버를 했어 정답을 거기다 리콜을 동시에 하나의 지표로 보기 위함인데 저 F1 스코어랑 비슷한 지표가 하나 더 있죠 보면 혹시 생각이 나세요? 컴퓨전 매트릭스일까요? 아니면 컴퓨터 매트릭스에서 이제 저런 지표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네. 저렇게 F1 스코어 같이 이제 뭐 일단 분류 문제는 정확도하고 커버리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지표로 모은 게 이제 F1 스코어이고 또 AUROC라는 개념이 또 있죠. 근데 그 두 개의 또 차이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으세요. F1 스코어에는 어떻게 보면 인계치가 얼마야라는 거에 따라서 저 수치는 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보통 뭐
0.5 확률이 넘어갔을 때 내가 어떤 분류를 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하고 뭐 0.7 확률이 0.7이 넘어갔을 때 분류를 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F1 스코어가 굉장히 다르게 나오죠. 보통 저게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실제에서는 저것도 이제 최적화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경향을 다 보는 거가 이제 AUROC라는 지표이고요. 그것도 좀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뒤에 이제 학습용 데이터 이제 11페이지부터 좀 써주셨어요. 근데 써주셨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서 이게 전체 데이터가 사실 이제 몇 건이고요. 전체 풀 데이터가 몇 건이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아니면 이게 지금 이 한 케이스만 가지고 하신 건지 그런 게 조금 분간이 안 가서 이제 데이터의 샘플이 이제 어떤 그 베어링 하나당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거기에 이제 총 데이터 개수가 몇 개고 그죠? 그런 이제 타임라인이 이제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조금 이게 좀 딱 들어오지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이제 유사한 데이터를 이제 외부에서 구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결합했는지도 조금 거기에 좀 이제 기재가 좀 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묶어서 한번 더 해볼게요. 아까 외부 데이터를 이렇게 결합한 거, 그리고 총 건수가 이제 몇 건, 대략 몇 건이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로우 데이터가 있고 뭐 파생 변수를 또 만드셔서 붙이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구분이 조금 요 장표상에는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로우 데이터가 뭐였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서 파생 변수를 뭐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그 흐름이 조금은 이제 개괄적으로 좀 들어오지가 않았던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추가 설명해 주셔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받은 데이터들은 매트 파일로 되어 있었고요. MAT 매트 파일로 되어 있었고 각 매트 파일은 1열에 25,600개의 행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의 데이터가 하나의 진동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그런 매트 파일을 총 2,700개 정도 가지게 되었고 그 대회에서 제공한 자료는 2,400개였고 저희가 추가한 CWR 그 외부 데이터는 30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말씀드렸다시피 25,600개 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CWR 데이터는 샘플링률이 달라서 하나는 48,000개로 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 개는 12,000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칠 수가 없어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런 통계값들을 이용해서 아예 그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2,700개 정도 앞에 보는 그림과 같은 샘플을 가지고 네. 그 타겟이 4가지죠. 그 4가지에 뭐 반복되는 뭐 어떤 경향 같은 걸 이제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모델을 통해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통계값을 쓰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이제 외부 데이터를 결합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결합한 거는 앞에 그림에서 보면 거기서 이게 이제 하나의 값으로 떨어지게끔 뭔가 작업을 뒤에서 하신 건가요? 아까 그 25,000 라인인가요? 그 하나의 이제 베어링 장비 시계열이 25,000개인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값으로 만드신 거세요? 관찰을 해서? 네, 그거에 대한 평균, 뭐 분산 네네네. 이러한 값들을 이제 피처로 이용해서 네네. 이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좀 뒤에서도 다 듣고 계실 텐데 이게 그 중간에 서로 공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들으시면 이게 잘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림과 같은 베어링 하나의 그 데이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게 2,700세트가 있고 거기서 반복되는 패턴을 모델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파생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베어링 하나당 그 요약 통계량을 만든 거죠. 이제 그건 이제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이런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그 시계열 촘촘히 있는 시계열에서 그걸 이제 대표하는 하나의 요약 통계량을 만들어서 그걸 모델에 이제 넣으셔가지고 모델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19페이지 같은 거에서 보면 이 쉐입 뭐 팩터 같은 것도 이제 만드신 거세요? 이것도? 이 지표도요? 네, 만든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만드시려면 그래도 이제 요거 뭐 선행 논문 같은 거 많이 좀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 앞에 보는 저런 이제 그 클래스별 박스 플롯을 표현하는 이런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형 변수하고 범주형 변수하고
같이 뭔가 인사이트를 내가 얻을 때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권장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Y축에는 그 수치형 변수를 저기 놓고 X축에는 클래스별로 놓으면은 클래스별로 수치 그 분산이나 분포 같은 게 한 번에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정상은 굉장히 저렇게 그 쉐입 팩터라는 수치가 저기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고 결함이 있는 나머지 세 개는 저기 벌어져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벌어져 있는 거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페이지 쪽은 다 만드신 거세요, 이런 거를? 네, 다 만들었습니다. 네, 요게 사실 이제 의미들도 한 번씩 좀 이렇게 전달을 좀 해주시면 되게 좋았을 뻔했는데 사실 읽어서는 좀 이렇게 어렵기도 하죠. 보통 이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통계적인 걸 넣어서 의미들을 한 번 더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얼핏 들으면 이게 제공이 되는 값인가? 그럼 좀 아깝잖아요, 노력하신 게. 그죠? 그래서 좀 장표를 구성을 하실 때 그런 게 조금 이제 아쉽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여기 메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퓨리에 트랜스폼을 활용을 해서 주기를 갖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이거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되게 고급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퓨리에 트랜스폼을 쓰는 게. 그래서 이건 뭐 그 현업에서는 그 흔하게 그 이렇게 주기성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저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임의적인 신호를 여러 개 뭐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태우면 무조건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주기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그 코사인, 사인 그 펑션을 태운 여러 개의 그 파동을 합치면은 저 어떤 불규칙한 선이 된다. 이제 이런 논리죠. 그래서 앞에 중요소 순으로 그걸 나열할 수 있고 앞에 있는 중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뭐 쳐내면 거의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효과처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완전히 이 기법에 대한 직관을 이해하고 쓰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 작업을 하실 때. 그래도 이건 그래도 이렇게 중급 이상 분석가가 그래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써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깊게 들어가면은 그 이해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6페이지 같은 거에서 이제 최종 변수 선정하셨죠. 26페이지에서.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최종 변수를 선정됐던 어떤 정량적인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작업하신 내용들이 정리가 좀 아쉬우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하셨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계속 작업들을 하시면서 또 경진대회도 하다 보니까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는 준비를 조금 급하게 하신 것도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뭐 31페이지에 보면 상관계수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변수를 선정하는 부분도 약간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살짝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밑에 뭐 쉐입 팩터, 뭐 스케일니스,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라고 했는데 그 왼쪽에서 보면 그 0.03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그림에서는. 그것도 왜 안 맞지?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요거 이제 상관관계를 통해서 변수를 걸러내는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그거 한번 여쭤볼까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걸러내는 이유. 일단 사실 저희가 사용한 거는 트리 모델이라서 상관계수에 되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 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다른 것들도 사용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들을 삭제하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대답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으세요. 트리 모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별로 상관없다는 내용도 지금 알고 계시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선형이나 다른 모델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게 두 개 다 들어가는 거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죠. 모델의 예측 값에 대한 어떤 분산 같은 걸 되게 크게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제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예측값 자체가. 그런 현상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모델의 간결함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죠.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이제 그죠. 다 이제 장표 정리와 관련되는데 그리고 뒷장을 넘기면 그 앞에 분명히 최종 변수를 하셨다 그런 것 같은데 또 갑자기 59개 변수 중에서 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제가 헷갈렸던 장표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34페이지 보면 이제 모델로 드디어 들어가요. 모델로 들어가서 근데 이런 모델을 선정하신 거는 그래도 전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분들 보면요, 이렇게 발표하실 때 보면 이제 같은 계열의 모델을 다 쓰셔가지고 비교를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개 모델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시행착오법으로 저걸 하는 이유는 약간 모델의 어떤 그 성향 같은 게 다 틀리잖아요, 알고리즘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과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렇게 선형도 써보시고, 저렇게 트리 계열 앙상블도 써보시고, SVN 계열도 써보시고, 이렇게 하신 거는 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어큐러시나 이런 숫자들이 다 99, 98입니다. 정말 이렇게 만들면 뭐 더 작업 안 해도 되죠, 사실. 그죠? 네. 너무 잘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 잘 나오면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조금 뭐가 작업이 잘못됐나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거꾸로 하면. 그래서 그게 뒤에 보니까 이제 실제 리얼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하고는 거의 2배 차이가 났잖아요, 성과가. 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건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뭐 이렇게 우리 37페이지 같은 것도 이제 우리 튜닝 트리 계열 라이트 GVM 튜닝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이제 그 매뉴얼을 보면 저희 100개 가까이 됩니다, 옵션이. 그래서 그걸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쓰시기는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아시면 되는데, 저런 것도 보실 때는 이제 이게 그 주요하게 동작하는 크게 움직이는 파라메타를 먼저 좀 아셔야 되고, 이게 방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셔야 되죠. 숫자를 크고 작게 할 때마다 이게 과적합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과소적합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알아야 되죠. 내가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폴트 값도 대략적으로는 아셔야지 그 레인지를 선정할 수 있죠. 근데 이 세트 값도 약간의 영향이 있다고 보여져요. 앞에 거기 이렇게 너무 그 높은 정확도가 나온 거에는 좀 그런 것도 좀 보여지고요. 저런 이제 민차일드 샘플스 같은 것도 최소 이제 개수잖아요. 이제 저거를 굉장히 정말 이제 하나로 만들면, 그리고 그 트리 맥스 뎁스가 좀 깊으면 칸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잖아요, 데이터가. 네. 그러면 적절하게 옵션을 맞추면 이제 100% 피팅도 되거든요. 테스트 우리 트레이닝 셋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감을 잡으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열하시고 지금 옵트나 같은 거에서 뭐 수치 보니까 다 이제 투닝 같은 것도 다 또 최적화도 돌리신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트레이닝 셋에서는 조금 이제 과적합됐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뭐 39페이지에 이제 저게 적나라하게 이제 나온 건데요. 이제 저런 이유는 어떻게 많이 이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트레이닝 했을 때 숫자가 있는데 저렇게 이제 평가용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저기 훅 떨어지는 거가 이제 세 분이 얘기를 해보셨을 때는 이제 원인이 어떤 거 때문일 것 같으세요? 일단 가장 크게 생각한 것은 저희가 앞에 혹시 해줄 수 있는 커토그램 부분, 저희가 이렇게 커토그램이 정상일 때는 9,000 이상이 나오고 이제 롤러일 때는 3,500에서 4,00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이게 그 결함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평가용 데이터로 계산을 해보니 정상에서는 4,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이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런 변수들이 결함의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전체 평가용 데이터에서는 애큐러시나 F1 스코어가 낮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현장에서는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저거를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배포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하게 되죠. 실제 이제 테스트에서는 저게 잘 나와도 밸리데이션을 했거나 했을 때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결국 이제 금방 성과가 꺼져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저렇게 비지적으로도 보셔가지고 의미를 계속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모델을 했을 때 그냥 조금 일반화를 조금 더 심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트레이딩 셋의 수치가 좀 낮아지더라도 그게 오히려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방향이 좀 권장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는 아까 근데 그 앞에 그 튜닝된 숫자들을 보니까 약간 좀 짜내신 숫자들이어서 오히려 그게 좀 과대적으로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스펙트럴 뭐
커터시스에서 그 첨도 같은 거 이렇게 쓰시고 하시는 거는 뭐 페이퍼 기반으로 좀 보시고 이러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걸 이제 이해하고 쓰시고 이렇게요. 뭐 퓨레 변환을 했을 때 저렇게 헤르츠라는 그 의미도 뭔가 전달을 안 해주면 아마 여기 다 이해를 못 하실 거세요, 아마. 그죠? 그 헤르츠별로 본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건데,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주제를 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전달할 때 있어서는 조금 이제 매끄럽지 않았다는 게 당연히 좀 있었고, 그러함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페이퍼들도 보시면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시간 들여서 해보신 느낌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모델을 쓰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큰 줄기는 좀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 얘기도 하고 좀 지적도 있고 이랬지만 어쨌든 그 3등 했잖아요. 이제. 네. 그거는 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 외부 경연 대회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게 사실 뭐 조금 이제 막 긴장도도 있고 기간이라는 게 있고 하니까요. 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그 마지막으로 좀 이런 거 한번 여쭤볼까요?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과제 발표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경진 대회를 같이 주제는 또 어떻게 선정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하셨던 그 느낌은 좀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좀 살아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직접 저희가 해보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화학공정 대회라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이제 매트 파일로 되어 있고 또 1년에 25,600개 행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처음에 너무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찾아보고 새로운 기법들 찾아보고 실제 해보고 이런 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나가니까 오히려 재밌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옆에 분도 뭐 혹시 뭐 표정도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저도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약간 어려운 분석 기법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전에 쓰지 못했던 데이터 분석 방법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들도 보면서 데이터 역량을 많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 비슷한 생각인데 분석가라는 게 항상 하고 싶은 분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제를 도전해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자신감도 얻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신 주제가 이제 크게 보면 뭐 이상 탐지라는 거에 속하는 거고, 이게 이제 예지 보전이라고 보통 이제 현장에서 많이 부릅니다. 이런 이제 불량 공정에 대해서 미리 예지적으로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그 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예지 보전이라는 업무에 속하는데 굉장히 보편적인 업무 중에 하나세요. 이제 데이터 분석 과정 분석가로 이제 일을 하실 때 만나게 되는, 굉장히 흔하게 만나게 되는 전형적인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가지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좀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요 주제를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주제가 됐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셨던 그 얘기가 현장에서도 그렇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는 게 직장 생활이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탐구와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 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경험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었고요. 저는 그냥 처음에 그냥 지적보다는 제가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처음에 데이터 수집 매틀랩 있잖아요. 매틀랩으로 제공됐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접근하기 어려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모수도 되게 작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 웨스턴 리버스 유니버시티 데이터셋을 쓰신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같이 컴비네이션을 결합을 해서 모수를 좀 확대하려고 하셨던 부분인데, 거기서 약간 이제 펄트로 보였던 부분은 거기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 얼라이먼트를 시킬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어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이 시계열 데이터 속성도 있고 페이스 데이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상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타임 테이블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트리뷰션을 분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피처들에 대한 임포턴스를 뽑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일단 붙여보자 약간 이렇게 접근하셨지만 우수상을 타셨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붙여서 끝이 아니라 붙인 데이터셋으로 EDA나 어떤 결과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제 상관성 컴퓨전 매트릭스만 가지고 이제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컴퓨터 매트리스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할 때 피처들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는 거고 트리 기반으로 할 때 랜덤 포레스트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피처의 임포턴스를 가지고서 트리 기반의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구분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되게 힘들게 하셨으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데이터에는 컴바인을 했을 때 데이터 컴바인을 가지고 이제 그래드캠이라든지 뭐 익스플레너블 AI 같은 기법으로 걔를 약간 시각화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붙인 게 맞는 건가?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라고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습용 데이터가 지금 거의 주파수로 돼 있잖아요. 주파수로 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리고 이게 학습용 데이터가 되게 재밌는 게 내륜, 롤러, 외륜마다 다 달라요. 속성, 피처 값이 뭐가 다르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륜 같은 경우는 볼 패싱 주파수라고 해서 BPFO가 피처 그 BPFO 피처로 구분을 해요. 그죠? 내륜 같은 경우는 롤러 같은 경우는 볼 스핀 프리퀀시라고 해서 BSF를 가지고 보고 그리고 외륜 같은 경우는 볼 패스 프리퀀시 오브 더 아웃 레이트로 보잖아요. 아우터 레이트로 이 주파수 속성이 다르다고. 그죠? 그래서 주파수 속성이 다른데 여러분들은 보면은 그때 그 레인지를 트래킹했을 때 그 마지막 결과가 왜 로버스트했냐면 마지막 결과가 왜 평가 데이터셋에 안 먹었냐면 그 주파수의 속성의 레인지를 디텍션했던 어떻게 디텍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레인지를 되게 핏하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노멀라이즈하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노멀라이즈하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를 고민하셨겠지. 근데 거기서 어떻게 잡으면 됐냐면 이거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했을 때 이제 이런 특징들을 보고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이 퓨리어 트랜스폼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퓨리어 트랜스폼만 하면 안 되고 주파수 분석할 때 그러니까 퓨리의 변환 기본적인 퓨리의 변환 하지만 퓨리의 변환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고속 퓨리의 변환을 하는 목적은 다양한 진폭과 주파수의 사인파를 보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웨이블릿 변환을 안 하셨더라고. 웨이블릿 변환을 해서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해서 고주파 저주파 성분을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만 한 거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레인지 디텍션에 대해서 약간의 펄트가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파수 분석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어렵고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그걸 했고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시간 영역 데이터의 변수명과 뭐 그러니까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데이터의 변수명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 변수명을 정리해서 그것들 이제 상관 분석을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의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좀 이게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잠깐 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베어링 결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도출이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잠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저도 적어놨는데 그래서 공부하면서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커토그램 나왔던 장표 30페이지 보면은 커토그램만 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초기 진단은 스펙트럴 커터시스가 좋아요. 초기 네. 진단에는 효과적이야. 근데 이제 힐버트 트랜스폼과 같이 쓰면 좋은데 힐버트 트랜스폼이 임펄스 신호를 강조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포락선 추출 같은 것들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펙트럴 커터시스만 쓰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보면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거를 처음 네. 봐서 저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게 됐냐면
저 여기 챗GPT에 다 물어보면서 지금 보고 있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설명할 때 여기 지금 뭐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앱을 저는 이제 구독해서 보는데 거기서 물어보면서 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이런 분석을 할 때 모르시는 분야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은 조금 더 인사이트 있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모르는 분이 볼 때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인 데이터 분석이지만 되게 아까도 얘기했던 주파수와 시계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트리뷰션에 대한 속성값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용어들이 되게 혼재 있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앞에서 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 뭐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되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모든 것들은 시계열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결함을 예측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기어들은 주파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페이스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과 페이스의 속성을 컴비네이션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했는지를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워딩이 그러니까 좀 이런 어려운 것들을 좀 쉽게 풀어서 워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값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와닿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맞는 얘기잖아 그 얘기가. 그렇게 하면 되게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